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 채널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포기하시라. 도수연동무. 그 아인 이미 죽은 목숨이야. 하지만 동무는 살 수 있어.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강철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제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 품에는 하나뿐인 동생 민규가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 숨결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소리하지 말라. 네 창녀. 이 아이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소. 제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비웃음 가득한 리창혁 부소장의 얼굴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제 동생과 저를 번갈아 핥았습니다. 살릴 방도는 있지. 동무가 그 더러운 반동분자 애비의 피 대신 위대한 당과 나에게 평생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말이야. 내 아우놈이 훔치려 했던 그 귀화를 완성시키시라. 그럼 그 아이를 살릴 해독제도 내래 생각해보갔어. 그의 역겨운 제안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 악마의 야심 때문에 희생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제 영혼까지 팔아넘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민규야. 정신 좀 차리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네? 저는 애타게 동생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민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루이, 도망가시라요. 점점 굳어가는 혀로 뱉어낸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유일한 혈육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에 중독되어 심장이 먹기까지 단 7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살릴 유일한 해독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철천지원수의 땅으로 망명한 스승만이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반역자로 만든 원수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면, 당신은 그 절망적인 시간과의 사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동생의 심장이 먹기까지 남았던 바로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의 문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연구소에서 평범한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 앞에는 늘 주눅든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국방과학원 산하구연구소 수석연구원 도수연.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직위 뒤에 숨겨진 다른 이름을 수군거렸습니다. 반당 종파분자의 딸. 그것이 제게 주어진 멍해이자 평생을 씻어낼 수 없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때 공화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생화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과학이 아닌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회의를 느끼고 당의 노선을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무자비하게 숙청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붉은 피가 아닌 오염된 피가 흐르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의 가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평양의 중심에서 밀려나 회색빛 아파트의 좁은 숙소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 대학이나 당의 핵심 간부가 되기 어려웠고 늘 보위부의 감시와 주변의 경멸 속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저기 보라, 저 아이가 도철민 동지의 딸이라지.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집안 것들은 사상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어린 시절 굶주림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손가락질과 노골적인 기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살아남아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어린 남동생 민규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연기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잠을 줄여가며 화학 이론과 기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상 학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목청 높여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비난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제 주먹은 늘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얼음 심장을 가진 년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숱한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구호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곳은 공화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곳에서는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독극물들이 매일같이 태어났습니다. 연구소의 복도는 늘 서늘한 냉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들이 뒤섞인 기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들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연구원들의 하얀 가운만큼이나 그들의 표정 역시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밤을 새워 복잡한 화학식을 풀어냈고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화합물 합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도수연 동무 자네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구만. 늘 명심하시라. 자네의 피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상관인 리창혁 부소장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경쟁자였고 아버지가 숙청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뱀처럼 차갑고 끈질기게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맹렬하게 충성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배급품은 모두 하나뿐인 동생 도민규를 위해 쓰였습니다. 민규는 저와 달리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민규였습니다. 민규만큼은 저처럼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이용해 민규를 구호연구소의 보조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눈앞에 두고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강철 같은 연구원이 되었고 제 감정은 두꺼운 방호복 안에 완벽하게 감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동생의 평온이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조리한 세상에 의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리창혁 부소장의 뒤틀린 야심 때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제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구호연구소에는 전쟁 억제력을 과시할 새로운 힘을 개발하라는 당의 지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새로운 화학무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리창혁 부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공을 인정받아 원수로 진급하려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책임을 맡은 프로젝트의 이름은 귀화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 줌의 연기처럼 스며들어 적을 유령처럼 쓰러뜨리는 무서운 신경독이었습니다. 귀화는 기존의 독가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무런 색도 냄새도 없었으며 노출된 직후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잠복기를 거치며 독소는 서서히 온몸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결국 심장 근육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고통 없는 죽음을 맞게 하는 악마의 발명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귀화가 아직 완벽하게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귀화의 분자 구조가 특정 조건에서 극도로 불안정해지며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리창혁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소장 동지 실험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통제불능의 사고가 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하던 리창혁의 미간이 언짢게 구겨졌습니다. 연구소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의 온기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도수연 동무, 자네는 아직도 자네 애비의 낡아빠진 사상을 버리지 못했구만. 과학의 발전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그걸 두려워해서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겠나. 이건 단순한 위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결함이란 말입니다. 이 결함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단호한 주장에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라. 모든 것은 내 통제하에 있으니.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분석이나 똑바로 하면 될 일이야. 그는 제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른 구역에서 화합물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3구역 격폐. 3구역 격폐.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시라. 3구역은 바로 귀화의 최종 안정화 실험이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도민규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 3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구역 전체는 두꺼운 강철 방화문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방화문 너머 관측창을 통해 하얀 방호복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동생 민규였습니다. 민규야, 민규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화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두꺼운 문은 제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민규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리창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반역자년. 내년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규는 제 아우는 어찌 된 겁니까? 내 아우놈이 출신 성분의 불만을 품고 위대한 당의 자산인 귀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사고를 쳤다. 내년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틀림없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민규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리창혁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책임을 제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연구원들을 격리시키고 오직 자신의 충복들만 남겨 현장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필시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입 닥치지 못해. 저놈은 이제 미제 간첩 혐의를 받는 중재인일 뿐이야. 국가보위성에서 직접 저놈을 조질 것이다. 너도 공범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게다. 리창혁은 경비병들에게 명령해 저를 제 숙소에 감금시켰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민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안에서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본능적인 분노와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민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규는 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72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저는 이제 반동분자의 딸도 충성스러운 연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뿐인 동생을 구해야 하는 누나 도수연일 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바로 그 순간 제 앞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숙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 경비병들의 군화 소리만이 제 심장을 발소리에 맞춰 옥죄어 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72시간. 그 시간 안에 민규를 구하지 못하면 제 동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성 박사님. 한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게 화학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그는 아버지처럼 당의 비인간적인 화학무기 개발에 회의를 느끼고 몇 해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망명하셨습니다. 그는 기화의 초기 개발 단계에 참여했던 유일한 인물이었고 그 독성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박사님이라면 해독제를 알고 계실 거야.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가능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남조선. 제가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하라고 배워온 그곳에 제 동생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 숙소의 문이 열리고 리창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인자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옥수수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었네. 기운 차려야지, 수연 동무.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섣불리 반항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소장 동지, 제 아우 민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지하 취조실에 있다. 조사를 받고 있지.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모양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지하 취조실이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민규는 환자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제 절규에 리창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도수연. 내 아우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반역자다. 내 손짓 하나에 목숨이 달린 벌레 같은 존재란 말이다. 알갔나? 그의 입에서는 싸늘한 협박과 함께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놓아주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위협은 꿈이었다는 듯이. 하지만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방도 말씀이십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민규를 살릴 방도만 알려주시라요. 리창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귀화는 아직 미완성품이야. 자네의 그 비상한 머리가 필요하단 말이지. 내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귀화를 완벽하게 완성시킨다면 내가 보위성 동지들에게 말을 잘해서 내 아우놈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힘써보갔어.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제 영혼과 양심을 팔아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화를 완성시킨다면 그것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살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거부했던 그 길을 이제 제가 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동생을 살려야 하는 누나의 모습과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갔다. 하지만 명심하시라. 내 아우의 심장이 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리창혁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숙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리창혁의 손을 잡고 동생의 목숨을 구걸하는 치욕적인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뛰어들어 제 손으로 직접 동생을 구해내는 것.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구조, 경비 시스템, 화학 약품들의 위치와 특성. 제 머릿속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탈출. 그 단어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금기어였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저와 민규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가지를 이용해 숙소의 낡은 침대 다리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을 건 그리고 동생의 목숨을 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저를 옥죄는 외부의 감시와 맞서 싸우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구소는 죽음처럼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간히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발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와 겹쳐지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쇠 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쇠의 감촉과 함께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습니다. 우선 숙소를 탈출한 뒤 중앙통제실의 환기 시스템을 조작해 연구소 전체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화학물질을 환기구로 흘려보내 화재 경보를 울리게 하고 그 틈을 타 민규가 갇혀있는 보이성 지하 신문실로 잠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쇠 파이프를 이용해 숙소의 낡은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나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덮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좁은 환풍구 안으로 뱀처럼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과 감각에 의지해 거미줄처럼 얽힌 환풍구 통로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철판에 살이 긁히고 찢겼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연구소의 설계도와 동생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명의 경비병이 하품을 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왔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암모니아와 질산을 특정 비율로 혼합한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유리병의 마개를 열고 환풍구 아래로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액체는 정확히 환기 시스템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 2, 3 제가 속으로 숫자를 세자마자 연구소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불이야? 이 무슨 냄새야? 어서 확인해 보라. 경비병들이 허둥지둥 통제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환풍구에서 빠져나와 혼란에 빠진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방독면을 쓴 안전요원들이 뛰쳐나오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복도를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 몸을 숨긴 채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이성 지하 신문실로 향하는 구역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 앞을 2명의 보이성 요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바깥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지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근처의 약품 보관실로 몰래 들어가 소량의 클로로포름과 몇 가지 약품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아주 약한 수준의 마취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스를 젖은 헝겊에 묻혀 다시 신문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 요원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독가스가 새어 나온 듯 합니다. 이 방독면을 쓰시라요. 저는 미리 챙겨온 방독면 2개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그 방독면의 정화통에는 제가 만든 마취가스를 묻힌 헝겊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복도의 자욱한 연기와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방독면을 쓰는 순간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자 방독면을 쓴 요원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강철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 복도는 차갑고 음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 끝 낡은 전구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가장 구석에 있는 신문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제 동생 민규가 있었습니다. 민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물고문을 당한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귀와의 독성이 벌써 신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규야, 정신 차리라. 누이가 왔다. 저는 민규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누이? 민규는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이 무서웠어. 너무 아프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롭다. 이제 이롭다. 누이가 여기서 꺼내주갔어. 조금만 힘을 내라. 하지만 우리가 신문실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분노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지 못해 도수연. 내년이 기어코 반역을 저지르는구나. 리창혁이었습니다. 그는 제 계획을 모두 눈치채고 보이성 병력을 이끌고 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와 직접 맞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민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어지럽게 비췄고 그 너머로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리창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만. 도수연. 내 애비처럼 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않겠나. 리창혁은 제 앞에 서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선 보이성 요원들의 총구가 차갑게 저와 민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아인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소장 동지가 꾸민 짓이 아니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증자도 없이 나를 모함하는 게야? 여있는 모두가 내 아우가 사고치는 걸 똑똑히 봤다. 안 그런가 동무들? 리창혁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충복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리창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끌려가면 저와 민규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이 악마의 허를 찌를 단 하나의 비수.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긴급하게 만들었던 기와의 불안정한 초기 단계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시라.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걸 여기서 깨트려 버리겠어. 제 손에 들린 유리병을 본 리창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기와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것이 여기서 터진다면 이 지하 밀폐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72시간 안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미쳤구나 도수연. 너까지 죽을 셈이야.
어차피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매한가지야.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길 나가게 해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살리겠다는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반격에 리창혁과 보이성 요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대치하고 있던 복도 구석의 낡은 배전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그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소의 늙은 시설 관리 책임자 박원사였습니다. 그는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존재감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어서 그만두지 못해. 박 원사는 저와 리창혁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리창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야? 여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이놈. 내 놈이 기어코 내 애비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구만. 박 원사의 외침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창혁을 노려보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연구소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건 바로 내 놈의 애비 리승택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 애비의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지. 수연이 아바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그 자식들까지 죽이려 드는 게야. 리창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원사는 과거 제 아버지 도철민 박사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창혁의 아버지이자 과거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리승택이 저지른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과거 리승택은 자신의 연구 실적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화학 실험을 강행하다 끔찍한 유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수많은 연구원들이 목숨을 잃었고 리승택은 그 모든 책임을 당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제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숙청당하셨고 리창혁의 아버지는 그 공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리창혁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제 동생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닥치라. 저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여봐라 못들 하는가. 저놈의 주둥아리를 당장 막지 않고. 리창혁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보이성 요원들은 혼란에 빠져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 원사의 폭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원사는 작업복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천장에서 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비상전력만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수연아, 어서 민규를 데리고 도망치시라. 내래 시간을 벌어주갔어. 박 원사는 제게 소리치며 리창혁과 요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내 동무의 딸이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래 목숨을 걸고 지키갔어. 물이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복도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박 원사의 결연한 눈빛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원사님, 어서 가시라. 가서 내 아바이의 원통함을 풀어다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민규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박 원사가 만들어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와 몸싸움 소리, 그리고 몇 발의 총성이 더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희망까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진실과 함께 파국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 원사님이 만들어준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저는 축 늘어진 민규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물과 어둠,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보음이 뒤섞여 연구소는 거대한 지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깨질 듯이 뛰었고 폐는 차갑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민규를 살리고 아버지와 박 원사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규의 몸은 이제 제 무게를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잦아들었고 간간히 터져 나오는 경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귀화의 독성은 아이의 몸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연구소 바깥은 이미 보이성 병력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반역자 도수연은 즉시 투항하시라.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반역자 도수연은 즉시 투항하시라. 더 이상 정문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연구소에서 가장 허술한 곳, 바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위험하고 더러워 평소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민규를 잠시 눕히고 처리장 담벼락에 설치된 낡은 사다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형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리창혁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테러를 예측하고 이곳에 병력을 배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쥐새끼 같은 년.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식 군인이 아닌 리창혁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폭력배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처리하고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할 셈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 든 지식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쪽에 쌓여있는 폐기물 드럼통들이었습니다. 그 드럼통에는 제가 아는 화학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산화수소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저는 옆에 있던 작은 유리병 조각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오면 다 같이 죽는 게야. 하지만 그들은 제 허세를 비웃었습니다. 아까 지하에서 써먹은 수법은 통하지 않아.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게다. 그들이 저를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후의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유리병 조각으로 제 팔뚝을 깊게 그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옆에 있던 과산화수소 드럼통의 밸브를 열어 젖혔습니다. 하얀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년 지금 뭐하는 짓이야. 폭력배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저는 다른 손으로 수산화나트륨 분말이 담긴 자루를 찢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온 과산화수소와 만나자 맹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희고 뜨거운 증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논문에서 읽었던 피라냐 용액과 유사한 원리의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혈액 속의 카탈라아제 효소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수산화나트륨이 그 반응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원리였습니다. 크악. 이게 뭐야? 눈을 뜰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은 자욱한 유독성 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폭력배들은 눈과 코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미리 숨을 참고 있었기에 간신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러져 있는 민규를 다시 들쳐업고 맹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을 피해 담벼락의 사다리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증기가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낡은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을 넘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연구소 담벼락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야산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제 등 뒤에서 저를 잡기 위한 추격대의 외침과 군견들이 짖는 소리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무작정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목이 접질렸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등에는 제 세상의 전부가 얹혀 있었습니다. 민규의 희미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초인적인 힘을 내어 다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는 발을 헛디뎌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는 칠흑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저편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추었습니다. 리창혁과 그의 추격대에게 완전히 따라잡힌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도수연. 리창혁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등지고 의식을 잃은 민규를 끌어안은 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쓸 수 있는 계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제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이 저기. 민규였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 반대편 갈대밭이 우거진 어둠 속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규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거짓말처럼 낡은 나룻배 한 척이 갈대밭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원사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와 민규를 위한 퇴로를 미리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민규야.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민규를 부축하며 강가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어딜. 전현들을 잡으라. 리창혁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추격대의 군화 소리가 등 뒤에서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민규를 나룻배에 밀어넣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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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 배정과 수면 위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튀어올라 제 뺨을 적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낡은 나룻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지만 위태롭게 강 중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관총을 가져오라. 저 배를 격침시키라. 강 기슭에서 리창혁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기관총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총알이 궤적을 그리며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 나룻배의 한쪽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파편이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끔찍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리고 차가운 강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제 손을 잡는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규였습니다. 아이는 거의 감겨가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뱃조각을 이용해 한쪽 팔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 팔로는 노를 잡고 강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서 따뜻한 밥과 햇살을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 건너편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추격대의 총성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부로 사격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강 건너편 기슭에 닿았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배 안에는 이미 물이 절반 이상 차올라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대로 강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민규를 끌어내 축축한 흙바닥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숨결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제발 눈 좀 뜨라. 거의 다 왔다, 제발. 저는 울부짖으며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규를 감싸 안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것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우리말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 원사 동지에게서 연락받았소. 그는 박 원사님이 미리 돈을 주고 포섭해둔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박 원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민규를 위한 모든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저는 민규를 데리고 그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할 때 저는 무심코 제가 건너온 강 저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강 기슭에는 여전히 리창혁과 그의 추격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건너편에 저를 보며 분노에 차 발을 구르고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흐르고 있는 귀화의 독성과 그리고 남은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 트럭 짐칸의 차가운 쇠붙이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서 저는 꺼져가는 민규의 생명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임시로 옷을 찢어 지혈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가는 민규의 숨소리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 남짓.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옌지의 한 허름한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약간의 음식과 물 그리고 낡은 중국 옷을 건넸습니다. 여서 잠시 기다리시라. 남조선으로 가는 배편을 알아봐야 하니. 브로커의 눈빛은 돈만 밝히는 냉정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역시 박 원사님과의 의리 때문인지 저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민규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체온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화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문득 박 원사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서 내 아바이의 원통함을 풀어다오. 그리고 리창혁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사고. 저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저와 민규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위험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딱 1시간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시라요. 인터넷? 미쳤소? 동무 신원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제발 부탁이요. 이건 내 아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이란 말이오.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비상금과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작은 옥반지까지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절박한 눈빛에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시내의 한 허름한 PC방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화면 불빛과 담배 연기 속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아는 모든 보안 기술을 동원해 북의 내부망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승 박진성 박사님이 망명 전 남겨두신 비상 연락망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박사님께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리창혁의 만행, 민규의 피폭 사실, 그리고 박 원사님을 통해 알게 된 과거의 진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동생의 현재 상태와 남은 시간을 알렸습니다. 제발 해독제를 준비해달라고, 어떻게든 살아서 남쪽으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민규를 위한 것이 아닌 북에 남겨진 수많은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몇몇 인권단체와 언론사에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담은 익명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창혁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화학무기 개발의 비인간적인 실태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과거의 사고 기록, 그리고 이번 귀화 유출 사고의 조작된 진실까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복수였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라는 무기로 저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을 때 브로커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무, 대체 무슨 짓을 한 게야? 지금 바깥 세상이 발칵 뒤집혔소. 그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보낸 내용들이 해외 뉴스를 통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북의 비밀 화학무기 개발 실태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파장은 즉시 북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리창혁은 이제 단순히 탈북자를 놓친 무능한 간부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국가의 최고 기밀을 유출시킨 주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저를 더욱더 미친 듯이 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하오. 보이부 놈들이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동물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단 말이오. 브로커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안전가옥의 낡은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브로커의 예상보다 리창혁의 손길은 훨씬 더 빠르고 집요했습니다. 찾았다, 이 반역자년. 그들 뒤로 지옥에서라도 저를 쫓아온 듯한 리창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진실은 폭로되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최악의 위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창혁과 그의 수하들이 낡은 안전가옥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게 끝났단 말이다. 리창혁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숨이 막혀왔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리창혁. 내 애비와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뿐이라고. 제 말에 더욱 격분한 리창혁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이닥친 브로커가 낡은 의자를 휘둘러 리창혁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리창혁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그의 수하들이 브로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의식을 잃은 민규를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브로커의 비명소리와 살벌한 격투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위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옌지의 어둡고 복잡한 골목길을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규의 몸은 축 늘어져 조금의 미동도 없었고 제 어깨의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체력도 희망도 모두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쥐어준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항구 3호 부두. 자정. 푸른색 어선. 박진성 박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그 역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거의 기다시피 하여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의 비릿한 바다 냄새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저는 약속 장소인 3호 부두를 향해 걸었습니다. 민규를 업은 제 모습은 마치 망령과도 같았을 겁니다. 멀리서 푸른색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바로 저 코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의 리창혁이었습니다. 그는 브로커를 처리하고 악기처럼 저를 뒤쫓아 온 것이었습니다. 같이 죽자 도수연. 너와 내 아우놈을 저승길 길동무로 삼아 주갔어.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와 마주 섰습니다. 비키시라. 더 이상은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게야. 끝까지 발악하는구만. 리창혁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느라 단련된 제 팔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자욱한 부둣가에서 서로의 목숨을 건 최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격투 끝에 저는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리창혁이 제 위로 올라타 손에 든 유리 조각으로 제 심장을 찌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 고요한 항구에 날카로운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창혁의 몸이 크게 한번 튕겨 오르더니 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총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타고 가야 할 푸른색 어선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스승 박진성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기 위해 밀항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이곳까지 와주셨던 것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너라 수연아. 어서. 시간이 없네. 박사님과 선원들의 도움으로 저는 의식을 잃은 민규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즉시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져 있는 리창혁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 잡으려는 듯 손을 뻗다가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가 공해상으로 나아가자 저 멀리서 더 큰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선체에 태극기가 그려진 대한민국 해경의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사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해경 대원들에게 구조되어 함정에 설치된 응급실로 민규를 옮겼습니다. 박사님은 미리 준비해 온 해독제를 민규의 팔에 주사했습니다. 파란색 액체가 링거 줄을 타고 민규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72시간의 사투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박사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죄인이자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망명객이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며칠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미 박진성 박사님과 제가 폭로한 진실 덕분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민규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규는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누이.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박사님이 만든 해독제는 완벽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을 테지만 정말 기적처럼 72시간을 넘기기 직전에 도착한 덕분에 민규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말투에서는 억센 북한 사투리 대신 부드러운 서울말이 묻어납니다. 저는 박진성 박사님의 추천으로 대한민국의 한 국책연구소에서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민규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 때문인지 화학 분야는 쳐다보기도 싫어했지만 대신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색깔로 하얀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민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박 원사님과 마지막 순간 저를 도왔던 브로커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가슴에 묻고 그분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와 민규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규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과 그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민규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저녁이 있는 삶이야.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민규의 말에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이 저희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염된 피를 가진 반동분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누나이자 자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아주 잠시라도 생각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싸움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절망 끝에도 저희가 마주한 것과 같은 따뜻한 희망의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